선생님, 네, 저희의 대화 들으셨죠? 네. 선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품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질문 자체가 뭐 전반적인 수출품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한의학을 국한에서 좀 본다면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인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인삼. 네. 사실 인삼은 우리나라 수출품 역사로서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만나면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삼을 진생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왜 인삼이 진생일까요? 왜 진생이에요? 왜 진생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그 웬. 한국 분들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인삼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 때부터 뭐 이슬람인들의 교역품으로도 되게 유명했고 또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또 많이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교역품이 또 됐어요. 그 예전에 상도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상도요? 네. 상도의 학교 가자? 아니. 아니, 다른 겁니다. 네. 그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 인삼을 팔러 다녔던 상인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서도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수출품이었던 거죠. 왜 인삼이 그 주요 교역품이냐면 한국의 인삼이 이제 좋기도 하고요. 아주 좋죠.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고가예요. 근데 이제 물건을 뭔가 이렇게 외국에다 팔 때 반도체 네. 굉장히 크기가 작잖아요. 근데 고부가 가치니까 배에다 실어도 물류비가 적고 팔 때는 또 비싸게 팔고, 그죠? 예전에 인삼이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인삼이라는 거를 이제 학명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네. 만들었어요. 인삼을 일본어로 읽으면 진생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그 한반도를 점령을 했을 때 아마도 그 학명을 만들면서 진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진생 그럼 다 알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인삼이라고 불러달라. INSAM으로 불러달라. 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 주목하라. 이제부터 인삼이 아니라 인삼이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은 인삼. 인삼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선장님과 함께하는 K-메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제가 K-메디, 실크로드 뭐 이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크로드는 워낙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떤 게 실크로드? 뭐가 실크로드죠?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실크로드요. 무역을 했던 길이요. 그렇죠. 실크를 교역을 했던 길을 이제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실크로드를 이렇게 검색해서 정의를 좀 살펴보면 중국의 뭐 당나라, 그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지금의 서안이거든요. 실크를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서안을 가보시면 사막 기후에 되게 근접해 있어요. 서안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면 타클라마칸 그 사막지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서유기의 그 화염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삼장법사가 서역으로 가면서 굉장히 고난을 겪었던 지역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거기가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막을 지나면 살아서
그 사막을 넘어가면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가 등장을 해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나 부하라 지역이 되고 이제 거기서 좀 쉬었다가 이제 서쪽으로 더 넘어가면 유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을 가보거나 또는 튀르키예를 가보면 비단 관련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도 이 비단이 전파가 됐던 그 유적지들이 좀 나와요. 그 스리랑카에 가면 그 수도 콜롬보에서 차로 한 4시간, 5시간 정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시기리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시기리아가 평원지대인데 그 시기리아 락이라고 평원 한가운데 우뚝 솟은 돌산이 하나 있어요. 깎아지른 절벽으로 두른 산이 있는데 이 돌산 위에 궁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궁전을 이 스리랑카의 역사를 보면 이제 왕자끼리 다툼이 있어서 왕자 한 명이 도망을 쳐서 거기다가 왕궁을 만들고 이제 요새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요새 주변에 벽화가 남아 있는데 그 벽화를 보면 실크를 입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이 벽화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실크가 남쪽 심지어 바다 건너 스리랑카까지도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크는 그 역시 아까 인삼이 작은 그 크기인데 고가로 판매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크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되게 품질도 좋고 또 이 보관도 용이하고 들고 가기도 편하고. 그런데 실크가 과연 중국에서 있었을까요? 중국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디도 있었죠? 코리아. 그렇죠. 코리아. 네. 한국도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잠실도 누에와 관련된 또 비단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지명, 그 뽕나무밭이었던 그래서 잠실이잖아요. 나 잠실이라 해서 서울 잠실 얘기하시네. 서울 잠실 맞아요. 그거예요? 네. 저는 잠실 잠실하면 스타디움. 야구장밖에 생각 안 나시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실크도 한국에서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실크를 누가 먼저 만들었냐에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크로드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만 어쨌든 동쪽 끝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 끝이 한국이었을 것이고 서쪽 끝은 유럽이었을 거니까 실크로드는 생각보다 길고 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동서 문화의 충돌지였던 것 같아요. 그 투르크 계열들, 투르크는 돌궐이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돌궐족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이제 서쪽으로 가서 투르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투르크 연합 그 국가 수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또 튀르키예,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대통령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투르크 연합체 그 국가 수장들이 매년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고래 후예드림을 스스로 이제 돌고래 후예? 예 투르크가 돌고래예요? 네. 네. 몰랐습니다. 네네. 뭐 시작은 이제 그 북방 이민족들이 이렇게 세력을 펼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동서교육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실크로드를 보면 동쪽 끝은 아마도 한국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적인 유물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 경주의 괴릉이라고 하는 원성왕릉의 유적인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죠? 네. 네, 서역인입니다. 아마 페르시아인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쪽의 사람들이겠죠. 저 사람들이 왕릉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석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현 씨가 한국에 와 있어서 한국말 잘하시는 것들 때문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지만 1000년 전, 1500년 전에 서역인들이 한국말을 몰랐을까요? 와서 한국말도 잘하고 또 발자취도 남기니까 저런 석상들도 만들어지고 그랬겠죠. 저처럼 생존을 위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저 사람들이 왔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뭘 배우러 왔든지 아니면 교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순수하게 여행을 왔다거나 또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왔다거나 했을 텐데 어쨌든 경주에 보면 이런 그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인들의 발자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서역과의 교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이 있었을 것이고 이 의학이 이렇게 서역에서 와서 역신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면 의학의 실크로드도 이미 100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네.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실크로드의 이스트 엔딩 포인트가 지금 현대 어디인가요? 이제 한약에서 그 관련된 교역로를 한번 살펴본다면 다음 그림 한번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있는 아프로시압 궁전의 벽화예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두 사람이 머리에 깃털이 달려 있고 앞에 칼을 차고 서 있는데요. 이 복장과 모습은 고구려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 이 아프로시압에 가서 그 왕에게 사절단으로 갔을 텐데 물론 이 그림에는 두 사람만 있지만 이 사람 두 사람만 출발했을 것은 아니고 사신으로 갔을 때 여러 명의 사신단이 꾸려졌을 것이고 그 사신단에는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사는 당연히 약재라든지 치료 도구도 이미 교역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착하니 2명만 남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 그림에 그런 거 우리가 사신단을 꾸려서 네. 뭐 한 20명, 50명이 간다 하더라도 기념사진 찍을 때는 그렇죠. 대표자 몇 네, 명만 네. 찍을 거잖아요. 중요한 분들 모셔가지고 그렇죠. 찍고. 요리사도 따라가고 하는데 주치의도 따라가고 하는데 아, 다 사진 찍지는 않았을 테니까.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런 네. 건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 거 뺏어가면 어떡해. 미안합니다. 이 아프로시압은 굉장히 유명했던 왕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네. 북마케도니아 출신인데 기원전 4세기 때 활약했던 인물이에요. 동쪽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죠. 하면서 큰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명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도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도 만들고 또 학자들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곳곳에 그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동쪽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인도하고 맞붙게 돼요. 인도 군하고 맞붙게 되는데 인도군이 뭘 끌고 나왔냐면 코끼리 부대를 끌고 나와요. 코끼리 부대? 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대랑 싸우다가 이기질 못해요.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게 거침이 없는데 인도하고 접경해서 결국은 패하고 방향을 북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코끼리 때문에. 네.
그래서 북쪽으로 옮겨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사마르칸트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아프로시아 궁전 근처에 그 아프로시아 평원이라고 지금 이제 유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를 발굴하다 보면 알렉산더의 은화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지역까지 이 우리 의학이나 우리의 문화가 연결이 되었다면 또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 유럽까지도 연결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